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옥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구독에 앞서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요, 제 방송은 일체 경비 지원을 받지 않습니다. 그냥 빨간색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주변 분들에게 구독을 많이 권유해 주셔서 빨리 80만 정도는 돼서 내년 정권 교체 압박 여론을 그리고 이 공감대 많이 형성될 수 있도록 그런 방송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송 내용 논평 마음에 드시면은 좋아요도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빠짐없이 가능하면 웬만한 여론조사 기관의 결과에 대해서는요, 제가 그 신뢰성 판단과 함께 보도해 드리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 첫 번째 뉴스에서는요, 아시아 리서치 앤 컨설팅이 지난 28일 하루입니다. 1063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를 했어요. 응답률이 3.1%입니다. 이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여론조사를 보면 홍준표와 국민의힘 후보 경쟁력 면에 있어서는 1등입니다. 40.4, 윤석열이 34.8, 그리고 유승민 7.7, 원희룡이 3.8이 되겠고요. 지지 후보가 없다 8.9, 잘 모르겠다 이게 4.4입니다. 그래서 오차 범위 내에서 윤석열과 홍준표의 2강 체제 여전히 계속되고 있고요. 이 2강 체제 변화가 없을 것 같고, 홍준표와 그 다음에 윤석열 누가 어떤 내용으로 이런 지지율을 받고 있느냐, 이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 또 이제 가상 양자 대결도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홍준표 후보를 넣었을 경우에 이재명이가 30.4, 홍준표는 34.5입니다. 그래서 4% 차이로 1등이에요. 심상정은 4.2고요. 안철수는 3.8입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허경영 후보가 2.2%로 집계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요, 윤석열을 이제 이재명하고 윤석열이 붙었을 때는요, 윤석열이 37.3, 이재명이 31.5. 그래서 이 두 사람의 편차는 약 6% 정도 편차가 나요. 그래서 이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재명에 대한 경쟁력이 홍준표보다는 윤석열 쪽이 더 세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심상정은 4.6, 그리고 안철수 2.9, 여기에서도 허경영이 2.2%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허경영 2.2% 대단해요. 그래서 지금 허경영 씨가 주장하는 게 뭡니까? 탐지되어 있는 후보들 김동연, 안철수 토론 붙자,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예. 자, 제가 보기에는 뭐 그렇다고, 허경영하고 안철수나 심상정 이런 분들이 맞짱 토론을 할까요? 저는 좀 부정적으로 봅니다. 그리고 정권 교체 여론이 57.7, 여당 재집권은 33.8, 그래서요 24% 정도나 교체 여론이 앞서요. 이걸 보면 정권 넘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정당 지지들 보면요, 정권 넘어가기에 좋게요. 42.5가 국민의힘, 민주당이 27.2입니다. 그래서 무려 15% 정도나 국민의힘이 앞서고 있어요. 그리고 안철수 국민의당은 6.2%, 열린민주당이 5.8%, 정의당이 3.3, 국가혁명당이 2.0이에요. 그래서 앞에서 나와 있는 허경영 뭐 한 2%대 나오는데요. 이게 바로 국가혁명당 지지율하고 비슷한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이제 국민의힘 후보 선호도, 그 다음에 본선에서의 가상 대결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호감도 조사에서는 말이죠. 호감도는 윤석열 총장이 1등입니다. 28.5, 이재명이 28.2, 그리고 홍준표가 3등 22.3입니다. 심상정 4.7, 허경영이가 4.5예요. 안철수 2.3. 야, 허경영 후보가 안철수를 넘어섰고 심상정이를 0.2% 차이로 추격하고 있다.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요, 심상정, 허경영, 안철수의 호감도는 거의 뭐 같다라고 보시면 되긴 되지만 숫자상으로 4.5를 확보하고 있다. 이 얘기는 결국은 양당 구조에 대한 이 비판의식이 좀 강화해서 나타난 현상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또 허경영 후보하면 뭐 매번 선거, 모든 선거 다 나오잖아요. 그런 데서 오는 일종의 어떤 친숙도도 반영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자, 어쨌든 간에 이번 여론조사는 ARS 여론조사인데요. 자, 하여튼 뭐 다른 어느 여론조사보다도 이 정권 교체 여론이 무려 24%나 앞서고 있다는 점, 그리고 우리 국민의힘의 윤석열과 그 다음에 홍준표 후보가 이재명을 앞서고 있다는 점, 상당히 고무적이다. 예. 그리고 이번 선거에서는요, 이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그 세력
계층에 대해서만을 별도로 한 조사 결과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맨 먼저 여론조사를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문제점이 뭐냐? 뽑을 사람이 없어서 절망스럽다. 이게 이번 대선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은 대선 블루에 속한다라는 지금 보도도 나오고 있어요. 이 비호감도를 보면 이재명이가 한국갤럽 조사 기준입니다. 지난 19일하고 22일 기준. 이재명이가 그 당시 호감은 32% 비호감은 60. 그리고 홍준표가 31 호감인데 비호감은 59. 윤석열이 호감이 28인데 비호감이 62. 이렇게 해서 이 비호감도가 굉장히 높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도표상으로 보면 지금 나와 있어요. 자, 이 얘기는 결국 뭡니까? 결국 우리 국민들이 딱 이게 넘버원은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원래 베스트 넘버원 최고의 선택이 없으면 차선의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번 대선이 바로 그런 거가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와 관련해 가지고요. 이 대선 앞두고 불안감과 우울감이 이제 커지고 있는 것도 이러한 비호감도를 높이는 원인 중에 하나다. 이런 이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유권자들이 굉장히 무력감을 느끼고 이 무력감을 느끼다 보니까 이것이 선거 스트레스 장애로 이어지고 있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대학에요. 인천대학의 이준환 교수 같은 경우에는 많은 국민이 국가 운영을 맡길 만한 사람이 없다는 생각에 자괴감과 무력감을 느끼고 있는 수준이고 세계 최고 수준의 정치 양극화, 대선 후보 개개인에 대한 실망감, 그리고 사회경제적 불안을 방치하는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우울감의 원인이고 정치적인 화합을 이끌 리더가 필요하고 경제 코로나 등 구조적 문제가 해결돼야 그 우울감이 완화되고 그 우울감이 완화되어야만이 기성정치에 대한 불신과 정치 양극화에 대한 피로감, 지금 이게 굉장히 높거든요. 이런 것들이 조금씩 해결될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라는 그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특히 지금 대선 주자들이 말이죠. 이 혐오와 적대 감정, 극단적 대립, 이렇게 지금 사회 전반적으로 이런 것이 만연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거를 해결하기보다는 오히려 이런 거에 편승해서 자기 지지층을 공고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전략에 빠지다 보니까 이렇게 비호감도가 높은, 뽑을 선수가 없어 보이는. 그래서 지금 어떤 말이 도느냐? 대선 블루라는 말까지도 지금 돌고 있다고요. 대선 블루. 그러니까 대선 우울감에 지금 우리 국민들이 빠져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후보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여론이 있다는 사실을 좀 더 뭐라 그럴까요?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앞으로 남은 이제 사실상 국민의힘은 닷새밖에 남지 않았죠. 지금 이제 경선이. 그러면 이제 바로 본 게임에 들어가는데 본 게임에서는 이 대선 불루증을 해결하는 방향에서의 어떤 공약과 그리고 이 정치 행태, 캠페인 좀 참고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요. 제가 종종 여러분께 인용해 드리는 칼럼인데 조선일보의 논설 고문 강천석 칼럼. 아주 오늘 우리가 의미심장한 칼럼이에요. 노태우 재평가와 문재인 송덕비입니다. 제목이.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말이죠. 지금 이제 대통령을 지금 뽑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최소한도 우리 인간만사 미래 시간을 단기, 중기, 장기도 다루는데 최소한도 중기 정도는 구상할 수 있는 대통령을 만들어야 될 것 아니냐. 날품팔이 대통령을 만들어 갖고는 망한다. 이게 본 칼럼의 핵심 요지예요. 그러면서 노태우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을 비교하고 있어요. 그야말로 노태우 대통령은 중기 플러스 장기적인 차원에서 우리 국민과 국가를 위한 이 정책을 많이 편 그 역사적인 측면에서의 업적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재인은 하루 나풀파리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될 경우에는 나라 장래가 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국민이 아무렇게나 대통령을 뽑으면 절대 안 된다. 국가 회복력이 바닥나는 사태가 지금 닥쳐오고 있다. 이런 요지의 칼럼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를 압축해서 한번 말씀을 더 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이 압축된 말씀이고요. 이 논리와 그리고 논리의 그 서술 전개 방향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 한 4, 5분 정도에 걸쳐서 제가 전량 인용 보도해 드리겠습니다. 꼭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좋아요. 내용이.
노태우 전 대통령의 과오는 분명하다. 쿠데타 주모자 중 하나였고 광주를 탱크로 짓밟고 시민을 살상한 당시 군부 지휘부에 있었으며 대통령 재임 중에 막대한 비장을 놓았고 여러 비리에 연루됐다. 작고하기 전 가족을 통해 저희 부족했던 점과 바오에 대해 깊은 용서를 바란다는 국민에게 전하는 말을 남긴 것도 이런 자신의 발자취를 자각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노 전 대통령만큼 후대의 국가 방향과 국민 생활을 바꿔놓은 대통령은 드물다. 국민들은 지금 매월 국민연금을 붓거나 타면서 이대로 가면 머지않아 연금 재원이 바닥날 걸 걱정한다. 국민연금은 노태우 시대에 만들어졌다. 건강보험이 처음 생겼을 무렵 병원에 가면 홍색이 누추한 사람일수록 이마에 주름이 깊었다. 건보 미가입자는 혜택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건보가 전 국민 대상으로 확대된 게 노태우 시대다. 오전에 부산 광주의 집을 나와 서울에서 일을 보고 오후에 귀가하는 전국 일일 생활권 시대를 당연하게 여긴다. 30년 전엔 이게 꿈같은 이야기로 들렸다는 사실을 국민의 3분의 2는 모른다. 한국의 공기업 가운데 가장 자주 세계 1위로 꼽히는 게 인천공항이다. 고속전철과 인천공항은 노태우 시대의 첫 사업을 뗐다. 정부가 올바른 정책을 세우기만 한다면 미친 집값도 잡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가 노태우 시대의 분당 일산 신도시 건설이다. 노 전 대통령은 10년, 20년, 30년 후 국민 색깔을 바꾼 중기형 대통령이었다. 한국 외교와 대북정책의 역사는 노태우 이전과 이후로 뚜렷이 구분된다. 1990년대만 해도 김일성의 6.25 남침 계획을 승인하고 지원했던 소련, 직접 대규모 병력을 투입했던 중국과의 국교 수립은 생각도 할 수 없었다. 노태우 정부는 베를린 장벽 붕괴, 동구권 몰락, 소련의 개혁 개방, 실효주의자 덩샤오핑의 권력 장악이라는 세계사적 전환을 비집고 중국 소련과 외교관계를 터 한국의 외교 영토를 단번에 세계로 확장했다. 남북한 동시 UN 가입도 그 연장선상에서 가능했다. 모든 남북 합의를 휴지장처럼 구겨 던지는 북한조차 필요할 때면 노태우 시대에 만든 남북 기본합의서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들고 나온다. 군부 독재 시대를 거친 나라는 군부가 물러나도 오랜 세월 쿠데타설에 시달린다. 한국은 군부 독재가 끝나고 나서 쿠데타설에 휩싸이지 않은 세계 유일의 나라다. 군 출신인 노 대통령이 군부 독재의 뇌관을 제거하고 김영남 시대에 북한을 해체했기 때문이다. 5년 단임 대통령 직선제는 문재인 시대에 이르러 말기암 증세를 드러내고 있다. 나라 전체에 전이돼 간단한 수술로는 도려낼 수 없는 지경이 됐다. 공수처, 검찰, 경찰이란 국가 공권력 시스템은 거짓말을 비명처럼 내지르며 붕괴하고 있다. 노 전 대통령의 집권당 대통령 후보 시절 6.25 선언과 후속된 개헌으로 탄생한 이른바 87년 체제가 노 전 대통령이 세상을 떠난 시기와 맞물려 허물어지는 것은 묘한 인연이다. 며칠 전 문재인 대통령은 집권 4년 반을 돌아보는 마지막 국회 연설을 했다. 사과도 용서도 없고 자랑만 가득했다. 시골 마을 입구에 세워진 고을 수령의 영세 불망비 그리고 송덕비 가운데 성한 비석이 드물다. 훗날 백성들이 비문을 깎아 내리거나 허리를 동강내버렸기 때문이다. 떠난 후 남이 세워지는 비석만 오래가는 법이다. 나라는 넘어지고 또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오뚜기가 아니다. 국가의 회복력에는 한계가 있다. 날품팔이 하루살이 대통령도 국민이 뽑고 현재와 미래를 이어주는 대통령도 국민이 뽑는다. 국민 노릇하기도 힘들다는 말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니다. 예. 자, 여러분들 이 강천석 논설 고문의 이 칼럼 꼭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읽어 보시는 것이 굉장히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는요. 또 이재명 얘기를 빼놓으면 또 대화가 안 되죠. 이재명이 특검 절대 안 받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제 대장동 현장을 방문해서도 망신도 당했고 또 거기에서도 대장동의 특검 이거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이 특검은 할 수가 없다. 이런 또 입장문을 내놓기도 했어요. 늦었다고 할 때가요. 사실상 빠른 거예요. 아니 늦던 안 늦던 간에 진실을 국민한테 밝혀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더군다나 대선 후보에 딱 나왔고 본인이 얼마나 지금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어요. 단군 일의 최대의 수익 사업이라고. 최대의 수익 사업이라는 것이 검찰의 수사 결과를 통해서 밝혀지면 그야말로 역사에 빛나는 한 장을 기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자랑스러운 역사를 왜 이재명이는 싫어하나요? 이해 가십니까?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래서 이재명은 그야말로 우리 국민들 눈에는 절대로 이 이재명이가 얘기하는 것은 믿어지지 않아요. 예.
특검은 그래서 어제 현장에 가서도 말이죠. 왜 이렇게 아파트 값이 비싸냐? 이 공무원은 나라 망치는 부동산 불로소득 용서할 수 없다. 그래서 고위공직자들 아주 필수 불가결한 이 부동산을 빼놓고는 전부 다 팔아라. 예, 이렇게까지 주장을 했어요. 자, 그리고 뭐라고 그럴까요? 특검 좋지만은 선거가 다 지날 가능성이 크고 정치 공방 소재로 악용될 가능성이 많다. 그리고 특검도 좋은데 구성에 한두 달, 법 만드는데 한두 달로 선거가 지나갈 가능성이 많다. 그리고 검찰이 돈이 어디로 갔느냐를 빠르게 추적해 부정 비리를 뿌리 뽑을 기회를 가지면 된다. 뭐 송영길이도 다 반대하잖아요. 그렇지만은 민주당 지지층에서도요 40%가 넘는 국민이 이 특검은 믿고 있어요. 그래서 이 특검을 도입해야 된다. 65%입니다. 필요가 없다가 25%예요. 이 한국갤럽 여론조사예요. 지난 주말 거. 그 다음에 대장동 사업. 이재명이가 뭔가 역할이 참 의심스럽다. 이게 55%입니다. 민간기업 특혜 주려고 한 거 아니냐? 그리고 특혜 의도가 없다. 이거는 30%밖에 되지 않아요. 예. 자, 이러한 이 여론조사 결과 이재명은 왜 모르나요? 일부러 모르는 척 하겠죠. 그 모르는 척 하는, 그래서 넘어가려고 하는 그 꼼수 우리 국민들이 다 알고 있고 이번 투표를 통해서 특검 찬성 여론이 그대로 이 태풍이 돼서 밀어붙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꼭 그런 투표가 이루어지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자, 이러는 가운데 윤석열 총장 지금 방금 보도문을 내놨습니다. 입장문을. 그래서 이재명은 대장동에서 판단할 수 없다. 특검에 동의하고 수사를 받아라. 이런 입장문을 내놨어요. 이 입장문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음식점 허가총량제 발언을 했다가 여론의 문매를 받았다. 전체주의적 발상이다. 국민의 직업선택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반헌법적 주장이다. 여기가 공산주의 국가냐는 등 다양한 비판을 받았다. 이재명은 이번에도 평소의 그답게 태연하게 논점을 흐리는 방식으로 대응했고 당장 하자는 건 아니다. 자살할 자유는 자유가 아니다. 자유와 방임은 구분해야 한다는 등등이다. 어제는 또 택시 면허도 제한되고 의사도 숫자를 제한하고 하다못해 대학 정원도 정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야당을 향해 발목 잡기라고 역공을 취하기도 했다. 예. 대체 왜 그러는 걸까? 공약도 아니라면서 국가 정책으로 시행할 것도 아니라면서 왜 당과의 충분한 상의도 없이 이런 말을 툭툭 던지는 걸까? 저는 대장동 게이트 탈출 작전의 일환이라고 생각한다. 일부러 논란을 일으켜서 이슈를 전환하려고 미끼를 던져보는 것이다. 특히 좌우 이념 논쟁에 불을 붙여 대장동 게이트 몸통은 이재명이라는 국민의 의심을 돌파하려는 꼼수로 의심한다. 이재명 후보는 최근 한 달여간 대장동 게이트의 늪에서 허우적댔다. 하루도 빠짐없이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터져나왔고 최측근 유동규는 구속됐다. 이재명 부재 판결 재판 거래 의혹을 받는 김만배도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고 최근에는 성남도시개발공사 김무성 전 사장을 무리하게 찍어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앞으로 또 뭐가 튀어나올지 어떤 증언자가 나설지 모른다. 무엇보다도 곤혹스러운 것은 자신의 뜬 말재도 잘 통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국민의 55%가 대장동 특혜에 이재명 후보가 의도적으로 개입했다고 믿고 있고 65%가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말이다. 심지어 민당을 지지하는 분들까지도 이 후보를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보고 있다. 이대로는 정상적인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상태다. 대장동 게이트의 늪에서 빨리 탈출해야 한다는 지상 최대의 과제. 이것이 바로 말도 안 되는 총량제 탈행의 배경이다. 대장동에 가 있는 국민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려보려는 꼼수다. 국민은 이명으로 편이 갈리건 말건. 그러면서 끝으로요. 그러나 국민 입장에선 대장동 게이트의 대장이라는 혐의, 김만배의 뒷배라는 혐의를 받는 분을 대한민국의 최고 공직자로 선출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니겠는가. 국민의 의심을 거두지 않는 한 대선이 끝날 때까지 이재명 후보는 대장동을 떠날 수 없다. 방법이 하나 있기는 하다. 특검에 동의하고 수사를 받으시면 된다. 이렇게 입장을 촉구하고 있어요. 당연히 한 달이 걸리든 두 달이 걸리든 간에 아니 비리의 의혹을 수사하는데 기한이 설정돼서 한계를 가하면 되겠습니까? 아니 되옵니다잖아요. 이거는 용납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 꼭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50억 약속 클럽 여러분들 다 아시죠? 이 박수영 의원이 지난 6일날 국감에서 처음으로 50억 약속 클럽이 생겼다 이렇게 공개를 하면서 이름을 공개했어요.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이 박영수, 권순일, 그다음에 김순환 검찰총장 등등 여기에 언론인 홍 씨라고만 되어 있었어요. 근데 이 언론인 홍 씨가
지금 현재 여러 언론에서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이 홍 씨가 그야말로 이 김만배 씨로부터요, 2019년도부터 세 차례에 걸쳐서 수십억 원의 돈을 받았다. 이렇게 보도가 되어 있어요. 지금 수십억 원, 세 차례에 걸쳐서. 자, 그런데 지금 뭐라고 주장하고 있느냐? 언론인. 이건 다 갚았다. 이렇게 김만배 씨도 그렇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화천대유하고 천화동인 1호에서 7호까지 2019년도부터 수익금과 아파트 분양대금으로 7천억 원의 배당을 받았다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잖아요. 여기서 뭐 수십억, 이게 돈이 되겠습니까? 돈도 아니죠. 7천억 중에서 수십억은. 자, 그런데 이때 이 박수영 의원이, 국민의힘 의원이 이 50억 클럽을 얘기하면서 뭐라고 또 부연적으로 설명했냐면요. 50억 약속 클럽 중에는 이미 돈을 받은 사람도 있고, 또 약속을 했는데 아직 대장동 사태가 터지니까 못 받은 사람도 있고, 또 급하게 차용 증서를 써서 빌렸다고 위장했다가 다시 돌려줬다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아예 빨리 달라고 재촉하는 사람도 있다. 이렇게 대여섯 가지의 유형을 밝혔어요. 이 언론인이 바로 거기에 해당되는 것 같아요. 아, 빌렸다, 맞다. 근데 다 갚았다. 이게 여기에 해당돼요. 예. 자, 그래서 이 홍 씨는, 이 김만배 측에서는요, 이 김만배하고 이 홍 씨 간의 거래, 가족 간의 거래했다. 차용증을 쓰고 빌린 시점부터 1, 2개월 이내에 다 상환했다. 불법 거래도 아니고 수사 대상도 아니고 검찰이 다 조사할 것이다. 이런 입장을 김만배 씨가 지금 밝히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홍 씨 측에서는요, 금전거래는 대장동 사업과 무관하다. 예, 전혀 사실 무근이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부분 맨 먼저요, 이 언론이 누군지 실명을 까라. 왜냐면은 지금 50억 클럽 6명 이 법조인들 전부 실명 깠잖아요. 왜 언론은 뭐 특혜가 있나요? 언론인이 그렇게 무섭나요? 까십시오. 김만배 당당하면 까세요. 아니, 검찰 조사까지 받는다면서요. 아무 문제가 없다. 아무 문제가 없는데 왜 이름을 못 갑니까? 예, 이름을 까라.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김만배 본인도 기자 출신이잖아요, 평생. 그래서 김만배 언론인 카르텔을 다 깔아.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예, 차제. 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저의 이러한 지적 동의하시면요, SNS를 통해서 부디 많이 전파해서 이 김만배 언론인 카르텔 다 공개가 되고요. 왜 그 언론인 카르텔 중에 또 누가 추가적으로 개입되어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 다음에 이 홍씨 정체를 폭로하라. 이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첫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즐거운 토요일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